자, 오사운동을 이제 볼게요. 근데 오사운동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뭐 별로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오사운동의 배경을 보면 1차 세계대전의 열강대 침투가 상당히 약화됐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빈 공간을 민족 자본들이 이제 채워나갔죠. 근데 이 민족 자본들이 이제 그 채워나가는 부분은 경공업 분야고요. 주로 중공업 분야는 계속 외국 자본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죠. 특히 일본 자본들이 중국 시장에 많이 들어오게 돼요. 왜냐하면 일본 시장을 중국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던 그다음에 그 서양 여러 자본들이 1차 세계대전 잠깐 물러난 틈을 노렸고 일본 자본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게 됐다는 거. 자, 하여튼 이런 공업화를 통해서 노동자 계급들이 이제 성숙이 되고 사회주의가 이제 유입되면서 이 오사운동이 촉발점이 됐죠. 그 다음에 윌슨의 어떤 14개조 원칙, 이것들이 약소민족과 국가의 희망을 선사했고, 사상적으로는 무슨 운동에 영향을 받았냐면 신문화 운동,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원인은 이제 보면 그 베르사유 조약 때 중국의 외교 패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그 당시 연합군을 가담을 했던 전순국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일본이 점령하고 있었던 상동성의 옛 독일의 여러 이권들을 뭐냐면 일본이 갖도록 인정을 하고 말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소식을 그 당시 이제 알려지게 되니까 그 중국 국민들이 붕괴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경과를 보면 이 북경대에서 이제 먼저 출발해갖고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요구 내용을 보면 21개조 요구 철폐. 이거는 이제 그 예전에 위안스카이가 그걸 했죠. 그래서 위안스카이가 이제 했던 걸 철폐해달라고 하고 패자 이렇게 쓰면 못하나요? 네, 패자 쓰시고 그 다음에 불합리한 파리조약 그 강화조약 거부. 그 다음에 이걸 주도했던 친일 그 관료들 제거 등을 요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방법으로서 삼파투쟁을 하게 되죠. 네, 상해를 중심으로 삼파투쟁을 하게 되는데, 삼파투쟁은 뭐냐면, 학생들이 파가는 수업을 거부하는 거죠. 집단 땡땡이 하는 거. 예. 그 다음 노동자는 파업. 예. 파공이라고 해요. 파공. 그 다음에 이제, 상인들은 파시. 이 파시는 철시하는 거죠. 시장을 철회하고 장사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파공, 파시, 삼파투쟁이라는데 이런 것들을 전개를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결과적으로 중국 정부, 그때 중국 정부는 어떤 정부예요? 그 당시 국경 정부죠. 국경 정부는 이제 21개 요구를 거절했고 결국에는 워싱턴 회의에서 21개조 요구 철폐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죠. 이 워싱턴 회의는 그 워싱턴 체제가 설립된 그 미국 중심의 어떤 체제 국제회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일본을 견제하고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이제 수립하는 과정에서 21개조 요구가 철폐됐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결과 보고 의의 외워두세요. 의의는 우리나라 3.1운동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 3.1운동을 통해서 민중의 어떤 힘을 인식하게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5.4운동을 통해서 종종 엘리트 중심에서 뭐냐면 이제 혁명운동이 민중으로 넘어가는 어떤 그 계기가 됐는데 일단은 민중의 정치적 성장을 인식하게 되죠. 신문화 영향을 받아서 신문화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민의에 의해서 국가적인 중대사항을 결정됐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예전에 그 민중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뭐냐면 국가 정책 결정된 적이 한 번도 없었어. 근데 요번에는 민중들이 욕을 하니까 그 당시 군벌 정권도 어쩔 수 없이 민중들의 요구를 받아들였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21개조 요구를 거절했고 친일파를 파면하는 그런 조치를 취한 거잖아요. 그래서 민중들이 자각을 하기 시작한 거야. 이때부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요 당시 이제 노동자 계층이 프로레타리아 혁명에 단서를 제공했다.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에 이제 노동자들이 접근을 해갖고 노동조직이 활성화되고, 그 다음 마르크스를 적극적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고, 그 다음에 삼파투쟁을 하게 됐다. 근데 여기에서 삼파투쟁은 앞에 있는 삼파투쟁하고 달라요. 학생들의 어떤 파가, 노동자 파공, 상인들 파시, 이걸 삼파투쟁이라고 하지 않고, 세계를 타파하는 것을 하는 거죠. 이때 세계의 대상은 제국주의, 그 다음 매판 재벌가, 그 다음에 봉건 세력,
제국주의, 매판자본과 봉건세력을 타파하자. 이게 삼파투쟁이야. 그러니까 앞에 이제 삼파투쟁과 다르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오사운동을 계기로 해서 반제국주의, 반봉건주의라는 그 중국혁명의 목표가 그 확정됐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중국의 어떤 혁명은 반제국주의, 반봉건주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그래서 모태통이 이제 그 주장한 건데 중국 그 당시 어떤 상황이었어? 반신민주의, 반봉건 사회였죠. 그래서 이때 반이라는 건 뭐야? 반반자. 그러니까 신민주의 형태는 아니지만 실제로 신민주의였고 그다음 봉건 세력도 잔존하고 있었죠. 그런 세력에서 반제국주의, 반봉건이라는 중국 혁명 목표를 제시했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식인들이 점점 민중들의 어떤 혁명적 역량을 자극하면서 이제 종전에 이제 엘리트 중심의 운동에서 뭐예요? 대중 중심의 운동으로 변화하게 돼요. 그래서 대중정당이 이제 형성이 되는데 대표적인 게 1921년에 공산당이 창당했죠? 그 다음에 1919년에 중국 국민당이 개칭됐어. 그러니까 처음에 중화혁명당에서 중화혁명당은 뭐야? 엘리트 중심의 운동이었죠. 당이었죠. 근데 이제 그 대중 중심의 중국 국민당으로 개칭하게 돼요. 예. 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태똥은 요걸 뭐라고 해요? 그 신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신해혁명은 부르주아 중심의 구민주주의 혁명인데 반해서 이어서 이제 그 공산당에서는 노동자 농민 중심의 신민주주의 혁명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중국 공산당에서는 현대와 근대를 나누는 기점을 뭘로 보냐면 오사운동을 봐요. 그래서 국민당 공산당에 상당히 강조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 중국에서 천안문 사태 이런 것들 이제 민주화 요구 이런 것들 걷다 보니까 오사운동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강조되지 않아요. 겉으로는 되게 존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전처럼 부각하지 않고 그 오사운동의 투쟁적인 내용보다는 오사운동의 어떤 지향점, 이 가치 이런 것들만 교과서에 적어 놓고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관련된 그 형사평가 문제 풀어볼게요. 328페이지. 자, 328페이지 45번하고 46번. 문제 볼게요. 자, 오사운동이 일어난 경제 사상적인 배경을 각각 서술해보고 기획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내용이 무엇인지 말해보시오. 니은의 의미를 기술해보시오. 있는데 북경대 학생이 5월 4일날 천안문에 모여 시위를 경행했다. 그래서 경제적 배경 같은 경우에는 인데 자산계급 노동자의 호응을 보였고, 그다음 1차 세계대전 때 그 당시 그 유럽의 그땐 그 각국이 중국 시장에 후퇴하는 과정에서 중국 자본들이 성장했고, 그 과정에 또 일본 자본도 성장을 하면서 이런 내용들 쭉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사상적 배경 같은 신문화 운동, 뭐 러시아 혁명, 사회주의 수용, 이런 것도 있고, 자, 직접적인 계기가 뭐가 있을까요? 상동 문제에 대한 파리 강화의 결정을 알리는 전보가 북경에 도착한 후에 이것이 이제 그 내용 중에 그 상동 권익을 일본에 빼앗긴 것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 삼파투쟁 같은 경우에는 그 의미는 뭐야? 삼파투쟁 아까 얘기했죠? 이때 이제 삼파투쟁은 파공, 파가, 파시야. 파공은 뭐죠? 노동자들이 파업하는 거죠. 그 다음에 파공이 노동자 파업하는 거고, 파가는 뭐냐면 학생들이 동맹 후업하는 거야. 후학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파시는 상인들이 철시하는 거죠. 시장을 철회하는 거죠. 예, 이런 것들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6번을 보면 다음은 오사운동의 어떤 의의에 대한 설명이다. 가에 관련된 중국 공산당 견해를 서술해보고 나를 인식하게 된 배경을 기술해보시오. 자, 노동자 계층에 의한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단서를 열었다는 점이다. 중국의 지식인 계층은 이미 마르크스주의에 접근하기 시작했고 오사운동을 더욱 진전시켰다. 자, 나의 견해는 중국 공산당의 견해에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으로부터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혁명으로 전환한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5.4운동을 계기로 반제국주의, 반봉건적이란 중국 혁명의 목표가 명확해진데, 왜 목표가 명확해졌냐? 처음에는 이게 반외세적인 성격이었어요. 근데 반외세적 일본을 타도하려니까, 제국주의를 타도하려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이. 예, 반봉건 세력도 있었던 것이. 그래서 반봉건 세력 때문에 중국의 근대가 늦고, 그래서 제국주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한다.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군벌 타도를 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들 이제 같이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산당의 창단과 1차 국공합작을 볼게요. 자, 요 부분도 이제 시험 부분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공산당 창당부터 시작해갖고 국민당 공산당 창당부터 제1차 국공합작 이렇게 이제 내용들을 이제 좀 보면요. 자, 중국 공산당을 이제 볼게요. 자, 이 5.4운동을 거치면서 이제 청년 청년 학생 결사나 이런 것들 조직이 되고 각종 잡지가 발간되면서 이제 선전 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양한 선전 활동을 통해서 러시아 혁명이 이제 대안으로 부각이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카난 선언 있죠? 이 카난 선언에 대해서 이제 발표하면서 러시아의 소련의 호감이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사회주의가 지지를 받게 되고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설립하게 되는데, 자, 일단은 창당 배경을 보면 영국과 미국, 프랑스의 제국주의 침략으로부터 타도의 대상이 인식됐고,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 프랑스가 이제 친구가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타도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된 거죠. 왜냐,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베르사유 조약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는 5.4운동을 계기로 해서 그 당시 반봉건 운동이 전개됐고 사회주의 사상이 널리 수용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열망 감소, 그 다음에 서구의 어떤 강한 운명에 대한 해이. 왜냐하면 그동안 그 5.4운동 이전까지는 서구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봤어. 근데 이 서구 열강들이 베르사유 조약을 통해서 일본 편을 들고 중국의 이익을 무시하니까 이들은 이제 서양 제국주의 열강을 딱 지지하는 것보단 그 반대쪽 누굴 지지하게 됐어요? 러시아를 지지하게 되죠. 거기에다 이제 마르크스주의와 러시아 혁명의 영향, 특히 이제 카난 선언인데, 이 카난 선언은 이제 두 번에 거쳐서 이제 했던 거예요. 카난은 이제 그 당시 소비에트 정권의 이제 외무장관인데, 그 내용은 뭐냐면 과거 제정 러시아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이권을 무조건 중국에 반환한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갖고 이게 이제 널리 이제 선언이 알려지면서 그 당시 중국과 소련 간의 국교 수립 요구 여론이 확산이 되기 시작해요. 이 선언 내용이. 그래갖고 이제 그 내용 밑에 보면 소비에트 정권은 제정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권한을 무상으로 포기하고 반환한다. 이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제대로 실현됐어요? 실시되지 않았죠. 그냥 말로만, 립 서비스로만 했던 거죠. 자,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1921년에 창당이 돼요.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창립되던 이제 상해 프랑스 조계에서 창당이 됐다는데, 왜냐면 이제 그 프랑스 조계가 좀 안전하죠. 그래서 경찰의 눈으로부터 이제 좀 약간 벗어나 있고, 또 여기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으니까 그런 지역에는 창당했고, 그때 장국도, 이대조, 동필무, 뭐 진독수 한 13명 정도 참여했어요. 그때 모택동은 참여하지 못했죠. 왜냐면 그 정도 급은 아니었어요. 모택동은. 예. 그래서 이제 이때 누가 지원을 했냐면 코미테넘이 지원했어. 코미테넘. 예. 그래서 이 코미테넘은 이제 예전에 설명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소련이 이제 그 전 세계 사회주의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죠. 제3 인터내셔널이라는 그 조직인데, 그래갖고 이제 이때 이제 보이틱스키라는 사람이 파견해가지고 중국 공산당 창립대회를 개최를 지원해줬다. 그래서 초창기 때는 이 중국 공산당은 누구의 영향력 아래 있었냐면 그냥 코미테름의 영향력 아래 있었어요. 그래서 코미테는 지시를 받고 행동을 했죠. 왜냐, 중국 공산당이 힘이 약했기 때문에.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창당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노동자를 조직화, 노동운동의 전국화 하면서 이제 중국 사회주의 혁명 노선을 이제, 개최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당시 송문회 활동을 볼게요. 제가 이제 송문회 활동의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군벌 정권 얘기할 때 간간히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걸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 정리표를 잠깐 보시면,
자, 일단은 손문의 활동 중에 눈여볼 게 뭐냐면 제1차부터 해서 제2차, 제3차 강동구정부 언제 성립된가 이걸 보셔야 돼요. 1917년 제1차 강동구정부가 수립되고 서남 군불 연합전선이 형성돼서 있는데 이때 중화혁명당이 결성이 됐죠. 그리고 1919년에는 다시 1차 강동구정부에서 쫓겨나서 상해 프랑스 조기에 침공했다가 이 당시 1919년에 오상운동에 영향을 받아서 국민당으로 개칭하죠. 그래서 이제 그 대중정당으로 이제 만들었고요. 다시 1921년에 제2차 강동구정부가 결성이 되죠. 근데 진영명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파탄냈고 다시 1922년에 이제 상해에 가갖고 중국 국민당 개진선언을 하게 돼요. 이 개진선언은 기존의 당 조직을 바탕으로 당 조직을 개편하는 내용인데, 이때 이제 도와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코미테름 세력이에요. 코미테름 지원을 받고, 이때 이제 제1차 국공합작을, 하기 전에 그 안에서 이제 작은 변화를 이제 국민당 개진이라고 하는데, 그러다가 1923년 1월 달에 송요패 선언을 하죠. 요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예. 요건 좀 뒤에 있다가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1923년 2월에 진영명 세력을 타도하고 제3차 강동구 정부를 구성을 하게 되고, 결국엔 1924년에 제1차 국민당 대회를 개조해요. 이걸 개조라고 해요. 이 개조가 곧 뭐냐면 제1차 국공합작이야. 동일한 거예요. 개조하고 제1차 국공합작. 그래서 이 1차 국공합작 때 당 조직을 어떤 식으로 바뀌어요? 볼세비키 조직으로 바뀌죠. 볼세비키. 그래서 중국 국민당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제10차 3중전에 이런 말 있죠. 그래서 10차 전체 당대표회의 3차 중앙위원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산당에서만 쓰는 말인데 국민당 같이 반공을 내세우는 정당에서 그걸 쓴 것은 어디에 영향을 받았대? 볼세비키 조직의 영향, 당 운영 방식에. 이때 운영 방식에 영향을 받았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개별적인 내용들을 하나 살펴보실게요. 자, 이거 앞에 했던 내용과 많이 겹쳐요. 그럼 내용을 좀 보면, 자, 1917년 제1차 강동공정부가 구성이 됐죠. 그래서 당기석의 안보국회 조직에 반발해갖고 결성이 됐는데,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서남의, 지역의 여러 군벌들, 그러니까 강서 군벌들, 당계요, 유경준과 함께 강동에 군정부를 건립하고 법통을 옹호하는 호법운동을 전개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안희파 정계로 구성된 안보국회에 반발해갖고 그때 배제했던 여러 예전의 국회의원들을 불러내서 새로운 국회를 만들고 우리가 임시약법의 법통을 계승했다. 이런 것들 보였다고 했죠. 자, 근데 그 결과 그 당시 이제 군벌들은 이 호법운동과 북벌주도한 손문의 권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손문을 권력구조 개편을 하게 돼요. 권력구조 개편이 뭐냐면 손문 위주의 어떤 정치 체제에서 집단 지도 체제로 바꿔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손문이 이제 안 되겠다 해갖고 나와버리죠. 그리고 이제 요 과정에서 이제 1919년에 중화혁명당을 뭘로 개편했다? 중국 국민당을 개편했다. 오상운동을 보고 민중의 어떤 힘을 인식하면서 종전의 엘리트 중심의 비밀 결사 조직을 대중정당으로 발전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2차 강동공 정부 볼게요. 자, 진영명이 강동에서 이제 강서공부를 몰아내고 송문 초빙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손문이 와서 그 당시 이제 다시 집권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 제1차 집권정에 대응하는 과정에 또 북벌 시도하니까 진영명과 대입하죠. 아까 얘기한 진영명의 입장은 뭐야? 연성자치운동의 일환으로 이 사람은 월인 칠월을 주냐. 월인 칠월이 뭐예요? 월인이 뭐냐? 월을 통치한다. 그러니까 강동인이 강동을 통치한다는 기반이야.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손문은 뭐죠? 북벌을 통해 전국 정부를 구성하죠. 전국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대입을 하게 되고 결국에 진영명 일파가 쿠데타를 일으켜. 그래갖고 손문이 강동을 다시 추방이 되죠. 그래서 상해로 다시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자, 이때 쫓겨나던 상해 활동을 이제 좀 볼게요. 자, 1922년에서 이제 1923년 한 1, 2년 정도 사이인데 이때 많은 일이 벌어지죠. 상해에서 그 당시 이제 코민텔 인사들과 코민텔 인사들 많이 만나게 되죠. 그래서 마링이라든지 그다음 요페라든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제 만나게 되고 결국엔 상해에서 1923년에 송요패 선언을 공포하죠. 이거 꼭 외워두세요.
자, 송요패 선언은 주요 내용은 뭐냐? 자, 손문과 요패가 서로 이제 선언한 내용인데, 그 내용은 뭐냐면, 손문은 이 당시 이제 손문은 소련으로부터 원조를 받아서 국민당을 강화시키려고 했어요. 그리고 소비에트는 이 손요패 선언을 통해서 국민당의 주장 어느 정도 받아들인 형태에서 중국 공산당의 취약한 부분을 국민당을 통해서 만회해 보려고 했죠. 그래서 이걸 통해 중국 내 소련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둘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 뭐냐면 손요패 선언이야. 그래서 이제 손요패 선언에서 이제 소련은 중국의 통일과 독립 달성을 약속을 하고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소련이 국민당을 소비에트 정당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대신에 그 조건은 뭐냐면 공산당을 너네들에게 편입을 시켜라. 공산당과 손을 마셔라. 그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강동을 근거지로 해서 다시 국공학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고, 제3차 강동구 정부 때 이게 이제 코민테른 지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상해에서 국민당이 새로운 강령과 선언을 채택을 하고요. 그래서 반제국주의, 노동자, 농민을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지지와 소작인들의 지위를 점진적으로 평등한 관계로 내세우겠다. 이런 것들 이제 하는데, 이때 또 삼민주의를 주장해요. 요때 삼민주의가 따로 있거든요, 따로. 근데 이제 보통 삼민주의는 안 쳐주죠. 예, 그래서 이제 넘어가고, 그 다음에 공산당원의 개인 자격 입당을 허용한다. 그러니까 이미 개진 작업, 개조 이전에 개진 작업 때부터 공산당원의 개인 자격 입당을 허용해요. 그래서 원래는 당대당의 협력 관계를 요구했지만 코민테른에서 소문이 반대했어. 당대당의 합작은 안 된다. 어떻게 공산당하고 국민당하고 합작이 되냐, 1대1로. 그게 아니라 공산당원들이 국민당에 들어가서 국민당 자격을 들어와라. 그럼 인정해주겠다. 그러면서 공산당의 단적을 유지한 채 어디에 들어간 거야? 국민당으로 들어간 거야. 그것이 이제 제1차 국공합작에 나타나죠. 그래서 제1차 국공합작은 당대당의 합작이 아니에요. 이게 뭐죠? 국민당 중심에서 공산당이 개인 자격으로 들어온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게 차이점이 있죠? 국민당 안에 개인 자격이고 공산당이 들어온 거. 그리고 이제, 국민당 개진 선언을 했다. 이 개진 선언이라는 것은 제1차 국공합작 준비 단계로서 이 당시 이제 국민당 조직을 개편하는 내용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 국민당 개진 작업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국민당 개진 선언을 발표하고 개진 대회를 소집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제3차 강동공 정부로 들어갈게요. 제3차 강동구 정부는 그 당시 이제 코민테른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 코민테른 지원을 받은 손문은 그날 객군이라든지 강서, 호남 여러 잡탕한 여러 군대를 끌어모아가지고 결국엔 진원명을 몰아내고 정부를 수입하죠. 그래서 이제 그때 코민테른에 누굴 파견했냐면 보로디하고 군사고문인 갈레를 파견했어요. 갈레는.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특히 보로디 같은 사람은 이름 정도 외워두세요. 이 사람이 제1차 국공합작과 국민당 개조에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자, 그래서 이제 국민당 개조와 제1차 국공합작을 볼게요. 자, 개진은 국민당 조직을 약간 바꾸는 거고, 근데 이에 반해 개조는 뭐죠? 제1차 국공합작을 하는 과정에서 소비에트 방식으로 아예 당 조직을 바꿔버리는 거야. 전면적인 개편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제1차 국민대표대회, 전국대표 대회를 개최하죠. 예, 국민당 개조라고 이제 하는데, 자, 여기 당의 조직을 이제 민중집중제로 하죠. 그래서 소비에트 민중집중제에서 일단은 아래에서 모아진 의견들은 결정되고 나서 당에서 딱 내리면 밑에 있는 조직들은 절대 충성하는 거야. 거기에 태클을 못 걸어. 이것이 뭐냐면 민중집중제, 소비에트 방식인데 민주적 중앙 집중대 이런 뜻이죠. 그래갖고 이제 일단은 그 하부에서 천천히 올라와요. 선거로 올라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밑에 그 현, 구, 그다음 성 이렇게 올리고 성 조직에서 다시 이제 모아가고 중앙 조직을 해서
얘네들이 뭘 구성하냐면 중앙집행위원회를 구성해. 전체 대회에서. 그래서 중앙집행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이제 뭐냐면 당 조직이 되는 거죠. 지도부가. 그리고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처리된 것들은 어떻게 해요? 절대적으로 복종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전국 당대표회의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선발하고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뽑아가지고 뭐예요? 상무위원을 설치해요. 그리고 상무위원회 연합을 통해서 의견이 결정이 되면 그게 당의 명령이 되는 거야. 그러면 밑에 있는 하부 조직들은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그런 형태죠. 지금 중국 공산당이 그런 식으로 운영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민주집정제의 주요 내용들인데, 자, 그래서 거기에 이제 중국 국민당 총강을 통과시키고, 민주집정제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당무 처리하고, 그다음 불평등 조약을 파기하고, 연소, 영공, 부조, 농공 3대 강령을 내세웠죠. 연소는 뭐예요? 소련과 연합하고, 영공은 공산당 합작하고, 부족 노동공은 뭐죠? 그다음 노동자, 농민들과 서로 연합을 한다. 서로 도와준다. 뭐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이제 3대 강령을 내세웠고요. 자, 그 다음에 국민당, 공산당의 1차 국공합작이 일어났다. 거기에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원래 반제국주의 있죠? 그때 이제 삼민주의에 반제국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민족주의 안에. 기억나세요? 거기에 반제국주의 의미를 원래 보르디는 뭘 내세웠냐면, 미국과 영국 같은 서양 제국주의 국가들과 연대해서 투쟁하자. 싸우자, 같이. 이렇게 주장했어. 그래서 코미테른과 중국 연합을 해서, 중국 국민당 연합을 해서 영국과 미국 같은 서양 제국주의 국가들 싸우자.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거에 손문이 반대했어. 결국에는 어느 선까지만 타협한 거야. 불평등 조약만 개정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파기하거나 개정하는 방식으로 타협한 게 된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신삼민주의 채택했고, 요 부분은 아까 얘기했죠? 그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신삼민주의.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국민당의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군대가 없죠. 군대. 항상 이제 뭔가 황망을 일으키고 뭔가 정부를 수립하려면 군대가 됐던 것들은 뭐냐면 거기 객군들, 그 다음에 아니면 군벌 자녀 세력들, 아니면 또 뭐야? 해당 세력들이야. 그러니까 이런 세력들은 이해관계 따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언제가 자신을 배신할 수 있어. 그래서 몇 번 쫓겨났잖아요. 예, 그래갖고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민당 안에 군대가 필요하다. 국민당 자체에 군대가 필요하다 해갖고 먼저 국민당 군대를 만들려면 일단 뭘 만들어야 돼요? 지도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만든 것이 항포군관학교야.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그 당시 코미테름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성립된 것이 항포군관학교인데, 그때 항포군관학교의 교장이 누구냐면 장개석이죠. 장개석. 이 장개석이 교장이 됐고, 그래서 항포군관학교에 배출된 그 장교들은 다 어디와 연결되어 있는 거야? 장개석과 연결된 거야. 그래서 장개석이 나중에 뭐냐면 당의 군대를 장악하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실권자가 되는데, 우리나라도 또 관련돼 있어요. 거기에 김홍봉이라는 사람이 있죠? 김홍봉이 의열단원들, 이제 김홍봉을 중심한 의열단원들이 훈련에 참여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역사와 관련돼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면 제1차 국공합작의 배경은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온 거 있는데, 일단은 카나원선이 있고, 그 다음에 그때 사회에 침공했을 때 송요패선언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코미테른 2차 대회가 있어. 이 극동 피압박 민족대회라고 하는데, 이 극동 피압박 민족대회 이제 좀 얘기를 하면, 코미테른 2차 대회에서 이제 레닌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서유럽에서 공산주의 세력을 확산시킬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왜냐면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본주의가 발달됐고 시민사회가 형성됐기 때문에 공산당 의견은 씨알도 안 먹힌다는 거죠. 예. 그래갖고 헌병사회를 확대시킬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 아시아 지역이다. 극동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극동 지역에 있는 사회주의 세력들은 힘이 너무 약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좀 더 진보적인 불우주아 세력들과 손을 잡고 연합전선을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제2차 대회 때, 코미테는 제2차 대회 때 극동 피압박 민족대회를 열고, 그때 이제 뭘 결의시키냐면 민족 및 식민지 문제에 관한 태제를 결의시켜요. 그 내용을 보면, 자, 사회주의 혁명을 하기 전에, 극동주의 사회주의 혁명을 하기 전에 힘이 약하니까 누구와 손을 잡아라? 개명된 좀 더 진보적인 부르주아 세력들과 손을 잡고 연합을 해라. 그런 것들이군요. 그것이 이제 중국의
제1차 국공합작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우리나라는 어디죠? 국내 신간에 있죠? 신간에 영향을 줘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일단 연합전선은 그 형성된 그 이유들 이제 보면 국민당은 당과 대중을 연결시켜 당군, 당의 국민당군을 조직하고 소련 원조를 받으려고 했고, 코민테르 같은 경우나 소련은 그 당시 공산당, 중국 공산의 취약한 조직 기반을 강화시키고 소련의 중국 내 영향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제1차 국공합작이 성립됐다. 이거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모는 예전에 말한 국민회의를 제시했다고 했죠? 그래서 제2차 직봉정쟁이 끝난 다음에 국민회의를 제시해갖고 이제 그 뭐냐면 북상 선언을 발표하고 말하는 국민 그 회의를 널리 확산시키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뭐야? 올라가다 국경에서 죽게 되죠. 네, 그 끝나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강동 정권이 이제 혁명 운동의 중심세에 부각되면서 그 손문을 이은 장개석이 북벌을 통해서 그 통일 대업을 완수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관련된 그 형사평가 문제 풀어볼게요. 325페이지. 자, 325페이지, 잠깐만, 이게 아닌데, 이거 저번에 풀었으니까, 좀 뒤로 넘어가서 329페이지 펴보세요. 48번하고 49번, 50번 이렇게 쭉 볼게요. 자, 다음에 기획의 선언 내용과 영향을 각각 서보고 가와 나에 들어갈 인물들을 말해보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1919년 소련은 카란 선언을 공표했다. 그 내용이 뭘까요? 과거 제정 러시아가 중국을 빼앗은 이권을 무조건 반환하고 불평등 비민주의를 파괴한다. 그 영향은 이제 그 당시 윌슨의 어떤 베르사유 조약에 민족 자유주의 한멸을 느끼는 민중들은 열광적인 항해를 보냈고 중소국교 수입을 요구하기 이뤘다. 자, 거기에 이제 1921년에 중국 공산당 설립할 때 코민테르 파견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보이티스킨이죠. 그 다음에 이제 코민테르는 또 마린을 이제 파견했죠. 이거 쓰시면 보이티스킨, 마린 각각 쓰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49번 거기에 보면 이제 송요페 선언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용인데 기획의 내용을 뭐냐? 선언의 내용은 그 당시 이제 그 요페와 그 다음에 손문이 회담을 갖고 발표한 공동 선언인데 거기에 중국 통일과 독립에 대한 소련의 원조를 약속했다. 그 다음에 접근 이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대중의 정치적 영향을 인식했고 그 다음 취약한 어떤 중국 공산당 조직 기반을 또 강화시키려는 등등의 상호 이해관계 일치 때문에 접근했고요. 그 다음에 그 사회경제 공동을 발전했는데 이거 구체적인 내용은 뭐 토지 소유 한도를 정하고 토지가 국가에 수매하여 주요 이렇게 쭉 있는데 방침을 세웠다. 그래서 종전에 모의 연장선상을 보면 삼민주의 연장선상을 보시면 돼요. 아직까지 구삼민주의 단계. 근데 개조선언 넘어가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신삼민주의의 그 뭐냐면 민생주의 쪽으로 해갖고 토지 균분 이런 것들이 등장하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개진선언에 의해 이렇게 이제 보면 그래서 국민당 역사상 전례 없는 곳으로 기왕의 군사 정치적부터 대중적 지향했던 명확히 했다. 이렇게 해서 개진선언의 의의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50번 들어가면 자 이건 예전에 기초가 관련된 것인데 자 가의 명칭과 내용을 써보고 그 다음에 기획 1차 국공합작 형식을 말해보시오. 자 1920년 코민테르 2차 대회에서 뭘 통과시켰죠? 민족 및 식민지 문화 문제에 대한 결의 또는 태제를 통과시켰는데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세력 미약할 동안에 일시적 부르주아 민주주의 세력과 제후해서 제국주의 세력을 배제하고 부르주아 민족주의 세력이 프롤레타리아 공격 올 때 코민테르가 그나라 공산당에 이에 저항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형식은 당대당의 협작이 아니죠. 뭐죠? 공산당이 국민들에 가입하는 형식의 당내 합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51번. 자, 다음 기획의 선언을 써보고
니은과 디귿의 컴퓨터의 인물을 각각 말해보시오. 그리고 니은의 군사학교 명칭과 니은의 의미를 써보시오. 의미를 써보시오인데, 자, 이 선언은 뭘까요? 손요패 선언이죠.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제3차 군 정부, 강동군 정부가 이제 구성이 되고, 소련은 중국의 군사고문과 정치고문을 파견했는데, 군사고문은 갈렌, 그 다음에 정치고문은 보르디, 그 다음에 여기에 군관학교 설립을 도왔다. 이거는 항포 군관학교죠. 자, 여기에 국민당 개조에 토의하였다. 그래서 의미는 공산당이 국민당의 조직적 기반을 확보하고 대중조직으로 영향을 확대할 수 있었다. 그런 것들 쓰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52번 문제 안 풀었죠. 예. 예전에 안 푼 걸로 기억이 나는데, 거기 가와 나의 명칭을 써보고, 그 다음에 이때 내었던 국민의 정책 방향을 제시해 보시오. 기읍과 니은의 내용을 각각 기수해 보시오. 이거 예전에 기출과 관련된 부분인데, 자, 1924년 국민당 전국 대표대회 1회 제1차 전국 대표대회 이렇게 곤치세요. 국민의 제1차 전국 대표대회에 당의 구조를 볼세비키 당을 모방한 뭘로 바꿨냐면 민주집중제. 그 다음 당의 집행부를 뭘로 중앙집행위원회. 그래서 전국대표대회에서 중앙집행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중앙집행위원회 안에서도 상무위원이 선출되죠. 상무위원회 집단 지도체제가 형성됐다. 그래서 국민당의 정책 방향은 불평등 조약의 파기, 부조노공의 포방을 반제국주의로 대중정당으로서 정책 방향을 제시했고요. 기획의 내용, 민족, 민권 다 쓰시면 되겠죠? 아까 이제 언급했던 내용. 그 다음 직권평등에서 이제 주의할 것은 이제 뭐냐면, 종전 구삼민주의 내용 쓰시면 안 돼요. 신삼민주의 내용을 쓰셔야 되겠죠? 그래갖고 이제 평균 집권론은 경작자가 땅을 갖고 있는 경자 유전의 원칙을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 자본절제는 독점 대기업의 국유화를 목표로 한 통제 자본주의, 이런 것들을 채택했다. 그래서 경제주의, 특히 경제 민생주의 부분에서 사회주의 요소들을 이제 많이 반영했던 것은 뭐냐면, 그 당 제1차 국공합작 때 사회주의자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이고, 보로디가 그런 것들을 요구했어요. 예,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고, 이게 몇 페이지야? 331페이지. 54번과 55번을 이제 볼게요. 자, 다음 기획에 미추진 이 사건의 명칭을 써보고, 이때 학생과 민중이 요구했던 것을 말해보시오. 그리고 이 사건이 공산당, 국민당에 끼친 영향을 각각 서술해 보시오. 니은의 이유를 써보시오. 자, 이 사건은 1925년 파업 중인 중국인 노동자가 피살된 것에 대한 대중적 항의 시의 도중에 시위죠. 이 오타인데 보시고요. 자, 영국인 경찰의 발표로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상해는 물론 기타 대도시도 전역으로 반제 운동이 확산했다. 자, 이 사건은 뭘까요? 그 유명한 5.30 운동이죠. 5.30 운동.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을 보면 조계의 수, 그 다음에 체포 학생의 석방 그런 건데, 일단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국민당은 노동자의 힘을 더 중요시 민중으로 이제 확대시켜 나갔고 대중정당으로 발전하게 되고요. 그다음 공산당 같은 경우에는 노동운동, 반제운동에 성공을 주면서 대중운동에서 공산당의 지도 역량을 강화시켰고, 이제는 공산당 운동이 소수 지식인 단체에서 노동자로 확산시키는 큰 계기가 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보면 니은의 이유. 자, 노동운동의 고향 국민당 내에 대립을 심화시켰다. 왜냐면 국민당은 그 안에 출신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주 자본가 출신들이 많아요. 지주의 자식들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보고 이제 노동운동이 확대되는 걸 보고 국민당 안에서도 이들 경계하는 목소리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돼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쭉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55번은 약간 이제 벗어난 문제인데, 손문 사후에 이제 정치 변화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다음 가에 들어갈 인물을 써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의 암살 사건의 정치적 결과를 말해보시오. 그리고 나에 들어갈 말을 써보고, 나 사건과 결과를 서술해 보시죠. 그런데
자, 소문사회 집단 지도체제에서 중요한 지도적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준계라는 사람이야. 요준계. 그리고 이제 그 요준계는 이제 어떤 사람은 사회당, 공산주의 계열하고 좀 좌파 쪽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이제 사회주의는 아니고 국민당의 좌파 쪽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을 이제 암살됐는데, 암살된 이유는 뭐 여러 개 있는데 뭐 장개석이 죽였다는 설도 있고, 근데 하여튼 1926년 3월에 장개석이 공산당 지휘관과 소련 고문을 체포하고 연금하는 무슨 사건이 중상암 사건이야. 그래서 중상암이라는 그 성장이 거기 있었던 사람이 사회주의자인데 공산당 당원인데 이 사람이 이걸 이용해갖고 그 장개석의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건 주장을 장개석 일방적인 주장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관련돼가지고 이제 많은 사회주의 소형 고문이나 이런 연금된 물론 나중에 풀어줬지만 이 중상암 사건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그 가해 암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왕장의 연합체제가 구축이 돼 있죠. 집권체제가. 그래서 왕은 누굴 의미하죠? 왕정이. 그 다음에 장은 장개석. 그래서 왕정이는 장개석과 이제 정치적인 라이벌 관계였다가 나중에 뭐예요? 그 장개석하고 결별하고 일본 쪽으로 넘어가죠. 일본의 그 계대 정부를 이제 들어간 남경 그 계대 정부 하나 만드는데 거기 들어가게 돼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있게 되고, 그래서 나 사건을 가면 이렇게 유지했던 왕정 체제가 붕괴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군과 당의 실질적인 지도자는 누구냐? 장개석이고, 이 장개석 중심으로 북벌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초창기 때 선문 사후에는 집단 지도 체제였죠. 근데 이제 그 요준계 암살 사건과 중상암 사건을 계기로 해갖고 누가 당권을 장악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장개석이 장권을 장악하고 그리고 잠깐 가도기에 왕저와 장개석의 어떤 양자 체계가 양자 지배 체제가 형성이 됐다가 장개석으로 넘어갔다. 이런 것들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장개석이 이제 북벌을 완성하고 당과 군사권을 장악했지만 문제는 장개석은 그 권력이 있지 권위가 없어요. 그리고 그 반대파들 되게 많고 왕정이 뭐 손문의 아들이었던 송가 뭐 등등등 이런 세력들이 반발 많다. 그리고 당 안에서는 또 군벌 세력들이 또 반발 많고 그러면 권위는 어디서 찾아야 돼? 죽은 손문에서 찾아야죠. 그래서 손문이 그 건국 방략에서 제시했던 무슨 체제를 내세운 거예요? 훈정 체제를 내세운 거예요. 예, 손문의 권위를 끌어들어가서 예, 뭐 이런 것들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쭉 살펴봤고, 자, 그 다음 테마로 넘어가 볼게요. 자, 북벌의 추진 이렇게 볼게요. 북벌 추진. 자, 북벌과 관련되어갖고 이제 99년도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북벌 과정이 자 한번 보면 자, 북벌은 누가 주도했다고 했죠? 장개석이 주도했다고 했죠? 그래서 장개석이 이제 당권을 장악해갖고 이제 주도를 했는데, 자 일단은 이제 그 장개석이 북벌할 때 그 당시 이제 겉으로는 제국주의와 매국노를 타도하고 인민의 통일 정부를 세운다라는 기치로 추진했지만 실제 방식은 뭐냐면 군벌 대상으로 완전히 군벌 타도하지 않고 이들과 뭐예요? 연합하는 형식, 타협하는 방식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물론 단계석에 끝까지 저항했던 세력들은 이제 처부시지만 그 과정에 도중에 항복하거나 타협하는 세력들은 적극적으로 또 끌어들이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갖고 이제 그때 장개석이 북벌하는 과정에서 이종익이나 염성삭, 통옥상, 장화장 이런 사람들이 장개석 밑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실적 북벌했지만 그 정권 형태는 느슨한 군벌연합 형태야. 이런 것들이 있다. 자, 하여튼 그 당시 장개석이 북벌하는 과정에서 북벌을 이제 할 때 거기에 이제 지도에 보시면 알겠지만 두 개의 길로 올라가죠. 북벌군이. 그래서 한 개는 장개석이 이끄는 부대야. 그래서 장개석이 이끄는 부대는 저기 강주를 출발해서 풍소우, 항저우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래서 이제 절강, 강소 쪽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한 루트는 또 뭐냐면 그 어디로 이제 가냐면 왕조명, 그러니까 왕정이죠. 왕정인데 왕조명이 이끄는 그 군대는 어디로 가냐면 자 여기 호남과 호북을 거쳐서 무안 쪽으로 올라가요. 이 두 개 이렇게 그 군대가 이제 올라가게 되고요. 근데 이제 올라가는 도중에 그 당시 이제 왕조명하고 장개석이 다툼이 일어나. 그래서 왕조명은 좀 약간 사회주의 세력과 연계되어 있는
그 다음에 문안 정부를 이제 구성이 되고, 장개성은 남창 이어서 남경에 정부를 수립하죠. 그러니까 국민당 안에 두 개의 정부가 수립이 된 거야. 특히 이제 장개석 같은 경우에는 올라오는 도중에 상해에서 쿠데타를 일으키죠. 4.1 쿠데타. 그래서 그때 이제 상해에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당시 상해에 있었던 그 공산주의 세력들과 노동운동가들을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나서 이때 이제 절강자본들과 손을 잡게 돼요. 그러니까 절강자본들은 이제 매판자본과 일종으로서 이들은 뭐 민족자본가 하지만 실제로 외국자본과 연결되어 있는 세력들인데, 이들이 이제 도움을 받고 재정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 노동자와 사회주의를 척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는 절강자본들과 손을 잡게 된다. 그래서 밑에 이제 절강자본도 있죠? 그래서 상해를 본거주한 금융산업가, 그래서 재계와 정계 활동했던 사람도 절강 출신자들이 되게 많고, 매판자본, 관료자본, 고리제자본으로 성장했던 계층들이 절강자본들이다.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4.12 쿠데타를 계기해갖고 두 개 정부 대립이 이제 심화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무한정부는 제1차 국공합작 형태로 해서 코미테로 연계돼 있어요. 그래서 사회주의와 그 당시 국민당 좌파 세력들이 연계돼 있는 거고요. 그 왕조의, 송가 이런 사람들, 보리 이런 사람들이 구성이 됐고, 그다음 남경에 있는 것은 완전히 이제 사회주의자와 결별된 구구파들이 구성된 정부들이죠. 둘 간의 갈등이 이제 일어나는데 결국에는 누가 이기죠? 누가 이겨요? 남경 정부가 이기죠. 장개석이. 왜냐면 일단 경제적으로 볼 때 무안은 그 남경이나 상해 지역에 종속돼 있어요. 그래서 남경이나 상해에서 돈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경제가 운영이 안 돼. 일단 두 번째로는 거기에 무한 정부에 구성하고 있는 사회주의 세력들과 그다음에 국민당 좌파 세력들의 갈등 이런 것들이죠. 특히 이제 국민당 안에는 지주 출신들이 많다고 했죠. 근데 사회주의 세력들이 이제 올라오면서 무슨 토지혁명이니 이렇게 하니까 이들이 부담을 느낀 거야. 거기에다가 이제 코미테에서 막 지금 지시를 내려갖고 이제 무한정부를 장악해라 이런 지시도 내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알게 된 왕정이나 송가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 그러면서 관계를 끊고 얘들을 추방하고 누구에 합류하게 되냐면 남경정부에 합류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때 이제 제1차 국공합작이 결렬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결국에는 1928년에 계속 올라가서 제남 지역에서 이제 일본군과 충돌하게 되는데, 이때 일본군이 이제 그 북부를 방해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해요. 제남에, 쌍동성 제남에. 근데 이제 그 장개석 군대는 직접 상대하지 않고 어떻게 되죠? 그냥 무시해버리고 우회로 그냥 올라가 버리죠. 그래서 일본이 왜 제남에 군대를 파견을 했냐면, 그 당시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일단 봉촌파, 장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냥 무시하고 올라오고 버려요. 그래서 결국 장자님도 어쩔 수 없이 북경을 탈출해서 올라오죠. 근데 이제 올라오면 이제 그때 이제 그 일본 강동군에서 계속 이제 올라와가지고 이제 이제 오면 장자님에 따라서 장개석도 같이 올라온다. 그래서 장자님은 어떻게 해요? 도중에 폭사시켜버리죠. 죽게 된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장자님이 죽으니까 그 아들이 누구냐면 장하장이죠. 그러니까 장하장이 이제 예전부터 이제 좀 반일적인 성격이 강했어, 이 사람이 원래. 거기다 아버지가 이제 일본군에 의해서 무참하게 죽게 되잖아. 개같이 이용해 먹고 갖다 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갖고 만주 국기를 내리고 군벌기를 내리고 뭘로 바꿔요? 청청백일기로 올려보시죠. 그리고 이제 동북 역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깃발을 바꿨다. 그래서 장하장이 자기 땅을 가지고 누구한테 갖다 바친 거야? 장개석을 갖다 바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북벌이 완성이 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쭉 보시면 되고, 그러면 북벌의 의의가 뭐냐? 자, 반제 반군벌이라는 국민혁명의 목표를 완벽하게 달성하지 못했지만 군벌 시대를 종속시키고 통합 기초를 마련했다. 그렇지만 한계가 남아있죠. 올라오는 도중에 이종인이나 풍옥상이나 염성상이나 그 다음에 장한영 같은 종전의 군벌들 뭐예요? 통합하면서 국민군을 편입시키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느슨한 군벌 연합 형태였다. 정권이. 이런 것도 이제 한계점이 남아있는데,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들 형사평가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자, 334페이지 펴보세요.
334페이지, 이게 334페이지, 잠깐만요. 이게 338, 56번이, 잠깐, 이게, 331페이지. 331페이지. 56번 문제 볼게요. 자, 56번 문제 보면, 여기 이제 그 다음에 기역의 북벌 방식을 써보고, 니은의 사건의 발생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가에 들어갈 말을 써보고, 디귿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던 사건을, 내용을 기술해 보시오. 자, 북벌은 두 가지 방식으로 집중했다. 그러니까 전쟁과 타협의 방식으로 이제 했고, 그래서 자기한테 개기는 애들은 쳐부시지만 자기한테 타협하는 애들은 뭐야? 그냥 받아들인 거죠. 군민군으로. 그 다음에 가는 무슨 정부죠? 무한정부죠. 그래서 올라가는 도중에 남경정부하고 무한정부 두 개가 분리되어 있었다고 했죠. 근데 무한정부도 나중에 이제 코미테에서가 끊고 남경정부에 합류하게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4.16 쿠데타. 그 사회적 배경을 이제 사회경제적 배경을 보면 장개석은 농촌의 지주, 도시의 자본가, 군벌, 외국 자본가, 특히 절강 재벌 있죠. 절강 자본가들의 어떤 지지를 받기 위해서 공산당과 결별하게 돼요. 그래서 4.16 쿠데타를 일으켜서 상해에 있는 공산당과 노동자 지도자 있죠. 노조 지도자를 다 죽여버린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디귿의 사건, 국공분리를 결심했다. 일단 이때 코미테름이 올라오면서 토지 국유화를 시행하고, 그 다음에 공산당과 노동자, 농민의 무장을 지시하고, 정권을 장악해라. 무한정부 안에서. 그런 지시를 이제 이 정보를, 파악하고 나서, 나중에 거기에 그 참여했던, 왕정이 송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안 되겠다 해갖고, 쳐내고, 남경정부에 합류하게 돼요. 이런 것들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경제적으로 볼 때, 보면 그 당시 무한이 누구에 종속돼 있었죠? 상해에 종속돼 있었죠? 양증을 하루에 막아버리면 더 이상 물자가 못 올라와. 거기다 모든 금융이나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집중돼 있어요? 상해에 집중돼 있었죠. 경제적으로 무한이 종속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57번 문제 볼게요. (57, 58, 59번) 문제 보면요. 자, 57번. 자, 다음 가에 들어갈 말 써보고 기역의 이유를 말해보시오. 그리고 니은의 경제적 군사적 배경을 서술해보고 디귿의 사건의 명칭과 정치적 영향을 각각 기술해보시오. 1928년 4월에 상동의 중심지 어디를 점령하자? 제남을 점령하자. 파견된 일본군과 충돌하였다. 그래서 일본군 왜 파견했어요? 장자짐을 원조하고 상동의 이권을 지키기 위한 거죠. 근데 장개석은 싸워보지도 않고 뭐야? 삥 돌아와서 뭐냐면 다시 올라오죠. 예. 그래서 이제 올라와서 결국에는 북벌을 성공시키는데, 자, 이때 이제 북벌의 성공의 군사적, 경제적 배경. 일단은 경제적 군사적 배경, 군부대회 확정에 시달렸던 인민의 지지와 함께 항포공관학교 교장직을 맡으면서 길러온 강력 군사력과 그 다음에 절강자본의 대표하는 자본가 후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일본 강동군에 폭탄을 했다. 이걸 이제 강동 모중대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일본에서는. 네, 그래서 장자림 폭사 사건, 그 다음에 강동 모중대 사건 이건데,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정치 영향. 그의 아들이었던 장하장이 누구한테 항복해요? 국민당 정부에 항복을 해버리죠. 그래서 만주가 장개석 쪽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 58번 문제를 보면 다음 가에 들어갈 말 써보고 가의 성격을 기술해 보시오. 그리고 가의 세력이 4.16 쿠데타 때 장개석 지원한 이유를 써보시오. 자, 가는 무슨 자본이죠? 절강 자본. 그래서 이들은 관료 자본과 외국 자본에 종속된 매판 자본 기반으로 성장 민족 자본가로서 제국주의에 유착한 자본가들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그럼 장개석이 왜 절강 자본들이 장개석을 지원했냐? 일단은 공산당이 토지개혁이나 사유재산 철폐를 주장했기 때문인 거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59번 문제를 보면요. 자, 다음 기역의 한계 내용을 서술해보고 가에 들어갈 말과 이 회의의 목적을
서술해 보시오. 써보시오. 그리고 나의 전쟁을 말해보고 나 전쟁 결과를 기술해 보시오. 북벌의 목표는 통일은 군벌과 일정한 연합을 이루었다는 한계를 가지고 이루게 되었다. 그 한계 내용은 아까 장개석이 이제 북경정부를 장하고 봉충파 군벌의 공동 북벌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 당시 이제 그 국민혁명군의 여러 파벌들을 편입시켰고 그들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그대로 인정했고 올라갔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장개석이 집권하니까 이제 문제는 군대가 너무 많아. 그럼 군대가 많으면 군대를 감축해야 되겠죠. 왜? 그래서 군대를 유지하면 막대한 군사비 들고 그다음 산업 인력이나 이런 거 노동자들을 빼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다음 1929년에 뭘 이제 개최했냐면 편견회의를 개최했어. 편견회의. 그래갖고 이제 군대 감축과 재편을 논의를 했는데, 근데 문제는 편견회의를 개최할 때 이제 군대를 감축하려면 자기 군대와 자기 그 직속 군대하고 그다음에 군벌들 군대를 똑같이 감축을 시켜야 될 거야. 근데 자기들은 그대로 놔두고 중앙군을 놔두고 지방 군벌들만 군대만 쳐내는 방식으로 하니까 요게 이제 반발하게 돼서 무슨 전쟁을 일으켰죠? 반장 전쟁을 일으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초창기 때 장개석이 몰렸지만 장개석이 중앙군이 이제 다 진압을 해요. 반장 전쟁을. 물론 이제 반장 전쟁을 진압했다고 해도 만약 군벌이 없어진 건 아니야. 계속 잔여 세력들이 남아 있었죠. 자, 그래서 요런 내용도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7, 59번 있고 다음 테마로 넘어갈게요. 그 남경 정부의 혼정 정치 있는데 요거 좀 쉬었다 하죠. 요거는요.